안녕하십니까. 헬로메나의 세월과입니다. 오늘도 역시 중동 상황 브리핑 전해드리려고 앉았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바쁘셔서요. 계속해서 제가 지금 혼자서 하드캐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학이 되면 좀 시간이 나겠죠? 그러면 저희들 다시 한번 모여서 재밌는 중동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란 문제가 조금 새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다른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책을 좀 소개시켜달라. 중동 관련 책, 재밌는 책 없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워낙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웬만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이미 다 보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번역본도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리엔탈리즘. 1978년,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팔레스타인 출신, 비교 문학자가 쓴 책이고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 책이, 사이드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가르쳤죠. 그래서 대단히 오픈 마인드였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아와도 아주 따뜻하게, 원하는 것들, 질문 받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지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그런 분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지식을 교환하는 데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다. 지적인 대화에는 항상,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 이 책이 왜 중요한가?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 중동 지역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개론 수업할 때 첫 번째 시간이나 두 번째 시간에 반드시 이 책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나오고 나서의 중동 학계 와 이 책이 나온 이후의 중동 학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중동 학풍이 1978년 이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이후에 19세기부터 서양과 미국이나 이쪽에서 중동 지역을 연구한 이 학문적인 성과를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부터 서구 열강이 중동을 식민화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학자들, 그 당시에 있는 학자들의 어떤 학문적인 성과, 업적, 이런 것들이 결국 식민지 사업의 하나의 봉사하는 시녀, 하녀의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을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고요. 결국 지식이 권력의 시녀, 하녀가 됐다.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가 가장 좋아했던 또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미셸 푸코입니다. 푸코는 또 유대인이죠. 어쨌든 미셸 푸코의 영향을 받은 에드워드 사이드가 결코 서양이 만들어낸 이러한 산물, 동양에 대한 영구적인 산물, 이러한 산물들은 동양을 올바로 보지 못한다. 항상 서양이라는 렌즈, 그 다음에 식민주의라는 렌즈, 그 다음에 서양이 동양보다는 월등히 우월하다는 그 렌즈, 다양한 렌즈를 끼고 바라봤기 때문에 중동이나 동양을 올바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온 학문적인 성과를 이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건 다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비판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1978년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이 나온 이후부터 오리엔탈리스트라는 이 단어, 즉 중동을 연구하는 학자라는 뜻이죠. 원래는. 그러나 뉘앙스가 안 좋은 뉘앙스로 바뀌었어요. 중동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서양의 어떤 호도된 시각, 잘못된 시각, 이런 것들을 오리엔탈리스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미국 학계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아주 많은 수의 서양 학자들을 샅샅이 뒤적하면서 비판하는 책을 내놓은 것이 아마 처음이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에드워드 사이드는 일개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학자에서 완전 미국의 중동학계 스타가 됩니다. 스타. 셀럽이 돼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고 났더니 내가 스타가 돼 있다. 딱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동에 있는 중동 관련 사회학자, 역사학자, 정치학자 모두가 누구를 추앙했다고요? 에드워드 사이드를 추앙하게 됐고요.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특히 유대인들은 대단히 반대했습니다. 일단 뭐 사이드가 팔레스타인 출생을 했지만 이집트 갔다가 이집트에서 영국으로 와서 교육을 받았고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는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중동을 서양보다 낮은,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사회, 그 다음에 서양을 따라올 수 없는 사회, 그리고 절대 발전될 수 없는 사회, 이런 것들로 이제 보고 있는 잘못된 시각을 지금 현재로서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 사가 다 있겠습니다만, 공과 실이 다 있겠습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구에서 생산하는 이 모든 중동에 대한 과학적, 역사적 산물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일단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것이고, 만약 에드워드 사이드가 그러면 서양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동양을 제대로 볼 수 없다. 한계가 있다.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서양과 동양은 결코 소통할 수 없는 하나의 벽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우리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동양과 서양을 우리로 대치시키면 성일광 저 자신이 성일광을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는 우리 박현도 선생님이 저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저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 자신일까요? 아니면 제 주위에 있는 다른 제3자일까요? 아니면 제 친구들? 아니면 저희 부모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네, 책이요. 보시겠지만 두껍습니다. 그리고 책이요. 결코 읽기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쪽에 흥미를 가지신 분들은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술술 잘 읽히는 그런 책은 아닌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소개드렸고, 이란 문제 말씀드리면 이란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가 있을 것 같아. 조만간에, 며칠 안에 어떤 합의,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합의, 임시 합의, interim agreement가 될 가능성이 높고, CNN 보도에 따르면요, 조만간에 있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왔고요. 그럼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여전히 이제 핵 농축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계속해서 대치해왔고요. 지금 받는 느낌은, 여러 언론 보도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3.67% 정도는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제로 엔리치먼트는 아닌 것이죠. 제로 농축은 아닙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즉, UAE와 사우디가 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국, IAEA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술자들도 들어가서, 같이 이란의 핵, 우라늄 농축을 할 것이고, 또 사찰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우디, UAE, IAEA, 미국 이 사자가 동시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이제 감시하게 되겠죠. 그럼 훨씬 더 치밀하고 아주 포괄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딴짓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만약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서라도 우리가 이란의 핵시설을 얼마든지 무용지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감시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이란에게 어느 정도
우라늄 농축 정도는 허가에 주려는 구실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말 정도에 만약에 빠르면 발표가 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도 많이 바뀌겠죠. 바뀌고 이것이 된다 그래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최종 합의를 또 계속해야 되고 추가적인 협상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다음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마 여기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뭐 제재 해제가 조금 있을 텐데 뭐 원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까따르에 묶여 있는 우리 한국이 돌려준 돈 있죠? 그거 아직 이란이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돈 아마 해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다양한 경제 제재 해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는 나타냐후 총리가 미국에게 사전에 언질도 주지 않고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미 정부부 판단에 따르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냐후 총리와 아주 격렬한 전화 통화를 했고요. 거기에서 바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협상을 잘하고 있으니까 제발 협상을 톨피도 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만약에 협상 방해하면 안 좋을 것이요. Don't move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돈을 몇 번을 사용하면서 결국 경고를 한 셈입니다. 미국 정보부 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없이 공격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이스라엘은 또 단독으로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확실히 협상으로 가고 있고 이스라엘은 상당히 지금 충격에 빠져 있고 여전히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금 5월 29일인데요. 워싱턴 DC에서 이스라엘 대표단이 스티븐 위트코프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란 관련해서요. 이스라엘이 이걸 막아보려는 마지막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좋으면 잘 되면 조만간에 임시 합의, 중간 합의 소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질 것이고 걸프 국가들이 상당히 지금 원하고 있어요. 오바마 때와는 다릅니다. 오바마 때에는 걸프 국가들이 오바마의 JCPOA 핵협정을 반대를 했습니다. 핵협상을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트럼프가 제발 좀 빨리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비전 2030, 2035 산업 다각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금 중동에 안정이 돼야만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엄청난 무력 충돌이 난다면 이런 모든 사업들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프 국가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또 2023년이니까 이란과 사우디가 중국의 중재로 또 관계 정상화를 했고 또 사우디가 이란에도 투자를 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미국도 이란에 투자하고 싶어하고 이란도 미국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의 핵시설 지금 만드는 인프라 까는 것도 미국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란 핵시설 지금 농축 우라늄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지금 찬밥 신체 완전히 지금 뒤떨어지고 있어요. 모든 걸프국과 미국이 지금 발맞춰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자 지구 전쟁도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스티븐 위트코프가 조만간에 하마스와 합의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인질 10명을 풀어내고 살아있는 인질 10명을 풀어내고 나머지 또 사망한 인질들도 풀어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60일 이내 휴전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60일 내에 다시 종전으로 가는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를 이제 보장해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나타냐후 총리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구파 베잘레 스모트리치가 만약 이 합의를 받아들인다면 나는 연정을 탈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합의에는 60일 동안 어쨌든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스라엘군이 일단 가자지구에서 나가줘야 됩니다. 뭐 일부러 남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쟁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타냐후 총리는 이제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 진실의 시간이 왔습니다. 트럼프를 택해야 할지 스모트리치를 택해야 할지. 트럼프를 택하면서 일시 휴전을 통해서 살아있는 인질을 10명을 풀어낼지, 스모트리치를 택하고 트럼프와 척을 쥐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더 연장하고 보존할 것인지. 그래서 쉽지 않은 선택지가 지금 나타냐후 총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EU마저도 미국을 따라서 시리아 제재를 해준다고 뉴스 보도가 났고요. 결국 미국과 발을 맞춰서 시리아 재건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안 좋은 소식은 튀르키예가 시리아에 지금 아흐마드 샤라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정부의 시리아 정규군의 모든 체계와 훈련과 장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급하고 훈련시키겠다. 그래서 튀르키예 육해공군이 다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군사기지도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과의 교감이 없이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에르도안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강력한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튀르키예 군이 시리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고, 한 달 전만 해도 튀르키예 군이 시리아에 군사기지를 세우려 하니까 공습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에르도안의 이러한 작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교감 하에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이 여기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걸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대화를 해야겠죠.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니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시리아 계속해서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흐마드 샤라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조건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을 해제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지금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의 투자도 이끌어내고 유럽의 투자도 이끌어내고 계속해서 시리아 재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레바논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요. 레바논 남부, 즉 사우스 레바논, 즉 이스라엘 북부와 아주 가까운 지역이죠. 원래 그 시아파 지역이고 헤즈볼라가 가장 많이 있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 80% 무장화시켰다 해서 비무장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80% 지역에 비무장화를 해냈다고 지금 보도가 났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을 비무장화한 건지 아니면 헤즈볼라를 비무장화한 건지 잘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80%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무기들을 다 쏟아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스라엘 정보부와 함께 이스라엘 정보부가 준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런 비무장화를 무장 해제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고, 만약에 이거 진짜 잘 된다면 중동 지역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주 그냥 신념을 줄 수 있는 것이요. 자신감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강력한 조직이었던 옥상옥이라고 했고요. 헤즈볼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이라는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였다고 할 수 있는 state within state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던,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많이 무너졌고, 그러나 아직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무장 해제를 위해서 레바논 정부군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계속 잘 된다면 진짜 헤즈볼라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킬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중동 정세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레바논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특히 이란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고 중동 전체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단추를 끼웠고요.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또 빠른 소식 있으면 언제든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